형을 처음 알게 된 건 내가 한참 사회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던 시기였다. 회사에서도 동네에서도 참 성실한 사람으로 통하던 형. 주간이든 야간이든 쉬라는 소리를 들어도 제대로 못 쉬는 사람이었다. 형은 늘 일 생각뿐이었다. 사람들이 회식 자리에서 떠들고 있을 때도 형은 마지막 전철 시간을 계산하며 눈치를 봤다. 집에 가서 쉬어야 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보단 다음날 일을 위해 몸을 아껴야 한다는 생각이 컸다. 형, 좀 늦게까지 있다 가요. 내일도 어차피 힘든 건 똑같잖아요. 내가 농담처럼 말하면 형은 늘 같은 말을 했다. 야, 나는 오늘 덜 힘들게 해서 내일 버티는 사람이야. 막 쓰는 체력이 아니거든. 그렇게 자신을 조금씩 아껴가며 버티던 형이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 결혼한다. 상대는 베트남 출신의 여자였다. 공장에서 일하다 알게 된 지인이 소개해줬다고 했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또렷한 눈매에 웃는 얼굴이 참 밝아 보였다. 형이 그 사진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할 정도로 부드러워 나도 덩달아 괜히 기분이 좋았다. 형, 이제 인생 폈네. 일만 하지 말고 좀 행복하게 살아. 그때의 형은 정말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한국말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형과 대화할 만큼은 충분했다. 결혼식 날 떨리는 발걸음으로 입장하던 형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난다. 조금 어색한 정장 차림에 쑥스러워서 웃는 것도 제대로 못하던 얼굴.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이어 둘째 아이도 태어났다. 형은 더 바쁘게 일했지만 그 바쁨이 힘들다기보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생각 하나로 견딜 수 있다고 했다. 힘들지 않아요? 주야간 계속 돌아가면서 일하면. 내가 물으면 형은 늘 이렇게 말했다. 힘들지. 근데 집에 애들 자고 있는 거 보면 그래도 할만하다. 그때까지만 해도 형의 삶은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평범한 가장의 모습이었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고 둘째가 어느 정도 손이 덜 가는 나이가 되었을 때였다. 형의 아내가 말을 꺼냈다. 나도 일할래. 형은 잠시 고민했다. 지금도 주야간 시프트를 돌며 집을 비우는 시간이 많은데 아내까지 일을 나가면 아이들은 누가 봐야 하나 싶었다. 그래도 아내의 표정이 단단했다.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나도 사람 만나고 싶고 돈도 벌고 싶어. 결국 형은 허락했다. 아내는 베트남계 회사에 취직했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팔고 통역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업체라고 했다.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다. 아내는 힘들다고 말하면서도 아이들을 챙겼고 형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한다. 나 평일에 5일 동안 회사 다니고 집안일도 다 해. 그러니까 주말 이틀은 내 마음대로 쓸 거야. 형은 처음에 말을 잘못 들은 줄 알았다. 뭐라고? 나도 쉬어야지. 평일 5일은 가족 위해서 살았으니까 주말 이틀은 나를 위해서 살 거야. 형은 당황했지만 대놓고 반대하지는 못했다. 맞벌이인데 아내도 사람인데 쉬고 싶을 수 있겠지. 그렇게 이해하려 했다. 처음 몇 주는 토요일 낮에 나갔다가 늦게 돌아왔다. 일요일에도 나갔다가 저녁쯤 들어왔다. 그래도 집에는 들어와서 잠은 잤다. 형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일요일 하루 정도는 집에 있는 게 어떨까? 같이 밥도 먹고. 아내는 짧게 대답했다. 나도 사람인데 좀 자유롭게 살면 안 돼? 그 말에 형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자유라는 말 앞에서 형은 자신이 너무 구식인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조금씩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다.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주말 이틀 동안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에 나가면 일요일 밤이 돼도 집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전화는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짧게 말했다. 나 바빠. 이따 얘기해. 아이들이 물었다. 아빠, 엄마 언제 와? 형은 늘 같은 대답만 할 수 있었다. 곧 올 거야. 바쁜가 보다. 하지만 스스로도 그 말을 믿지 못했다. 집안에 남은 건 고요함과 설명되지 않는 불안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은 회사 동료에게서 믿기 싫은 말을 들었다. 형, 나 말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냥 말할게. 형수, 다른 술집에서 베트남 남자들이랑 술 마시는 거 봤다는 사람 있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은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 하지만 곧 손사래를 쳤다. 야, 그런 말 쉽게 하는 거 아니다.
사람 인생 망가뜨리는 소리야. 믿고 싶지 않았다. 의심하는 순간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가정이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 같았다. 설마 아닐 거야. 그냥 말이 와서 푹 불려진 거겠지. 그러나 소문이 들려온 시점과 아내의 태도 변화는 너무 정확히 겹쳐 있었다. 그 무렵부터 아내는 집에 들어와서 유난히 돈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생활비 더 줘. 내가 버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형은 알았다. 애들 크면서 들어가는 돈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아내가 원하는 만큼 맞춰주려 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태도는 또 한 번 바뀌었다. 어느 날 아내가 식탁 앞에 앉아 형을 정면으로 보며 말했다. 이제부터 집안일 전부 돈 주고 할 거야. 형은 이해를 못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내는 하나씩 마치 정해진 규칙을 읊듯 말했다. 아들 씻기면 2만 원, 딸 씻기면 2만 원, 밥상 차리는 건 2만 원, 설거지는 1만 원, 빨래는 1만 원. 형은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다. 지금 장난해?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왜 돈으로? 그러자 아내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부부관계는 3만 원. 그 말을 듣는 순간 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몸이 굳어버린 느낌이었다. 집안의 일들이 아내와의 관계가 전부 하나의 가격표로 나열된 기분. 그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다. 형에게는 우리는 이제 부부가 아니라 거래 관계라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형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숫자가 떠올랐다. 2만 원, 1만 원, 3만 원. 우리 사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지? 형은 한동안 버텨보려고 했다. 설마 하며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주야간 근무를 돌아가며 일하는 형에게는 아내를 직접 따라다니며 확인할 시간도 체력도 없었다. 결국 형은 마지막 수단을 택했다. 탐정. 이렇게까지 하는 내가 비정상인가? 형은 스스로를 탓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에서 전화기를 놓지 못했다. 진실을 알고 나면 더 아플 걸 알면서도 모르는 상태로 버티는 게 더 힘들어졌기 때문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탐정이 형을 다시 찾아왔다. 책상 위에 몇 장의 사진이 놓였다. 사진 속에는 형이 알고 있는 집이 아니었다. 낯선 원룸 같은 공간. 그 안에 아내가 있었다. 아내는 베트남계 회사에 다닌다는 그 동료 남자와 함께 살림을 차려놓고 있었다. 음식을 함께 먹고 빨래를 널고 장을 보고 마치 오래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일상을 공유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집을 비웠던 이유가 고스란히 사진 안에 담겨 있었다.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활이었다. 형과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의 삶, 그리고 다른 남자와 함께 사는 집에서의 삶. 형은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길수록 숨이 가빠졌다. 이게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대체 뭘 보며 살았지? 탐정은 조심스레 말했다. 더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상황은 파악하셨을 것 같네요. 형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고 더 내려갈 곳도 없다고 느껴졌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5장. 이혼, 그리고 또 다른 소식. 형은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분노도 있었지만 그보다 앞선 건 냉정한 판단이었다. 이건 애들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아니야. 형은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기대와는 달리 아내는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마치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덤덤했다. 그래. 이렇게 살기 힘들었으니까. 이혼하자. 그 말에 형은 이상하게 허탈했다. 한 번쯤은 붙잡거나 뭔가 해명을 하거나 눈물이라도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아내에게는 그런 감정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오래전에 떠난 사람의 태도였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긴 싸움도 법정에서의 소란도 없었다. 조용하지만 잔인한 방식으로 관계가 끝났다. 형은 두 아이와 함께 남게됐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짧게 말했다. 엄마는 이제 여기서 안 살아. 그래도 엄마가 너희 안 사랑하는 건 아니야. 아이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초등학생, 중학생. 상황을 다 알기에는 아직 어리고 그냥 넘기기엔 너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나이였다. 이혼 후 형은 일과 아이들 돌보기에 모든 시간을 쏟았다.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일 나가고 돌아와서 밥하고 빨래하고 숙제 봐주고 몸은 예전보다 더 힘들어졌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이상하게도 그래도 이제 숨을 쉴 수 있다는 감정이 조금씩 생겨났다.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소식이 형 귀에 들어왔다. 형, 형수 있잖아요. 지금 노래방 도우미 한다더라. 형은 처음엔 웃어버렸다. 야, 그만해라. 이제 남이라 해도 애들 엄마야. 하지만 같은 이야기가 다른 사람 입에서도 나왔다. 멀리 간 것도 아니고 근처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는 말이었다. 이혼한 뒤라 법적으로 아내의 선택을 막을 권리는 형에게 없었다. 하지만 부모로서의 마음은 그런 논리를 넘어서 있었다. 이미 초등학생, 중학생인 아이들의 엄마가 동네 노래방에서 사람들 술자리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 언제 어떤 경로로 소문이 아이들 귀에 들어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형의 밤을 또 다시 뒤흔들었다. 내 인생은 그렇다 쳐도 애들 인생까지 이렇게 꼬이게 둘 수는 없다. 형은 결국 결심했다. 이사 그리고 부모님 집. 형은 아이 둘을 불렀다. 우리 이사 가자. 어디로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 아이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금방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엄마가 집을 떠난 뒤로 아이들은 형에게 더 의지하고 있었다. 짐을 싸는 일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다. 원래부터 형은 많은 물건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고 아이들도 꼭 필요한 것만 챙겼다. 집을 나서는 날 형은 현관 앞에 잠시 서서 집안을 한번 둘러봤다. 웃음소리도 다툼도 눈물도 다 이 집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그 어떤 감정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가자.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형의 표정은 복잡했다. 후회, 분노, 슬픔, 그리고 아주 얇게 깔린 안도감까지.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 형의 어머니가 아이들을 끌어안았다. 고생 많았다. 이제 여기서 같이 살자. 아버지는 말없이 형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한 번의 손길에 형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무너질 뻔했다. 그날 밤 형은 오래간만에 깊게 잠이 들었다. 비록 상황이 완벽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소문이 도는 동네에 아이들을 두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그를 조금이나마 편하게 만들었다. 부모님 집에서의 생활은 넉넉하진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아이들은 학교를 옮겼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처음에는 엄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을 줄였다. 형은 여전히 쥐야간으로 일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이제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 자는 모습을 볼 때 묘한 다짐이 생긴다는 거였다. 그래,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는 무너지지 말자. 어쩌다 함께 술 한잔 하게 되는 날이면 형은 가끔 지난 일을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울분이 섞였고 억울함이 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말투는 조금씩 달라졌다. 뭐 인생이 다 계획대로 되나? 그냥 내가 사람 하나 잘못 만난 거지. 그 말에는 자조와 체념 그리고 약간의 씁쓸한 웃음이 섞여 있었다. 어느 날 밤 형과 단둘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형이 문득 이런 말을 했다. 야, 진짜 인생 별거 아니다. 왜요? 또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가끔 생각난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잘못 꺾인 건지. 형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소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보다시피 베트남 여자 한 번 잘못 만나서 인생 파탄 나는 게 이런 건가 봐. 그 말은 그냥 한 사람의 씁쓸한 넋두리처럼 들렸다. 그 말 속에는 특정 나라나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그저 자기 인생이 꼬여버린 데 대한 허탈함이 더 크게 담겨 있었다. 나는 형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도 형, 완전히 파탄 난 건 아니에요. 오늘도 애들 위해서 일 나가고 집에 돌아오잖아요. 그게 이미 다시 시작한 인생이잖아요. 형도 아마 어렴풋이 알고 있을 것이다. 정말 끝난 인생이라면 이렇게 다시 일어나서 애들을 챙기며 앞으로의 날들을 버텨낼 수는 없다는 걸. 이렇게 한 남자의 이야기는 배신과 이별, 눈물과 분노를 지나 결국 그래도 다시 살아가야 한다는 자리로 돌아왔다. 형의 말처럼 베트남 여자 한 번 잘못 만나서 인생 파탄 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의 가슴 한구석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 남은 건 조용히 출근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부모님 집에서 한 걸음씩 다시 살아내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다. 그게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다.
인생이 한번 크게 틀어져도 그래도 사람은 어떻게든 다시 살아간다는 것.